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와 함께 자유토론을 한 20분 정도 가질까 하고요. 마지막은 보고나기 재원이라는 순서로 해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일부 발표에 대해서 먼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일부를 써머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식약처 소비자 위해 예방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의 안종주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최경호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 한국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의 김수복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 토론이 제가 들으면서 모든 논의가 입으로 넘어온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손석희 씨가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5분 정도 선생님들이 일부 내용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이제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5분 정도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정도로 주제를 요약해서 주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정부를 불신할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대응과 노력을 하는데 왜 정부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유명순 교수님께서 대안으로 말미에 사람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또 청중들과 함께 주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각계 대표로 오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쓰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김장렬입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발표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되나 좀 고민스럽고요. 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죠. 저는 처음에 이제 유명순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행사를 보내주셨을 때 저는 참 핸드폰으로 읽다가 잡담회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대학교 잡담회를 하는데 나를 왜 오라고 그러지. 아주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보니까 집담회였는데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들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정부 관리 입장에서 변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반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학자로서 뭐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지 그 만감이 좀 교차했었고요. 제가 보기에 해도 5분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 연구의 제일 큰 의의는 아마 그 객관적인 리스크 팩터가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실제로 그 살충제 계란이든 뭐 오늘 발표는 안 하셨지만 뭐 생리대 파동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그 미국산 그 쇠고기 파동을 다 보면 사실은 객관적인 리스크보다는 주관적인 그 국민들의 퍼셉션에 그 어떤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필요 이상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 기회비용을 지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연구하신 부분 특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감정 촉발 연구라는 그 단어와 그 각각의 어떤 계량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정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제 정책 리터러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재밌게 본 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책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효능감도 떨어지고 많이 부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어떤 향후 주력 활동 요구 내역을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은 뭐 별로 말 안 하고
뭐 규제 활동 강화라든지 뭐 관리 체계 구축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재미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모든 활동을 다 아는 상황에서도 안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상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못한 거를 반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서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아까 그 정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그 시민단체가 제일 위이고 보니까 이제 정부, 언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단체 또 언론 또 전문가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교수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 CMIT, MIT 치약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도 이제 뭐 저희가 뭐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모든 치약 다 뭐 이렇게 회수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 당시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 분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CMIT, MIT는 호흡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닦아서 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나중에 정말 우후죽순 터지듯이 막 온갖 언론에 다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담당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더 빨리 나와줬었으면 그렇게 기업들도 힘들지 않고 국민들도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정말 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이 객관적인 팩트,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하신 스몰 팩트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자꾸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 정부 입장에서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까는 정말 저희도 고민이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교화되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5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감정 촉발 요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해 주셨고요. 정부의 역할을 각계와 잘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안종주 선생님. 예. 오늘 우리 유명식 교수님 발제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운 점은 피트 샌드만을 제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때 30여 년 전에 이야기를 듣고 그때 백남원 교수님이 피트 샌드만을 소개해서 책을 원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피트 샌드만은 미국에서 소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전도사 이런 별명을 제가 붙인 사람인데 별도의 피트 샌드만 치면 여러분들 사이트가 있으니까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우리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뭐 소셜 임플리케이션 이론도 있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아웃레이지 이론을 해서 교과서에도 이제 나오는 그런 분인데 이 사실 아웃레이지 상태까지 분노의 상태까지 가면 사실상 위기죠. 크라이시스인데 그래 되면 아무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1000명의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분노의 상태에서는 우리 뇌가 닫혀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은 뇌가 닫혀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혹시 애인이나 이 부부끼리 싸우면 아주 자기가 화가 분노의 극기의 상태에서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진정해서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이나 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 분노의 상태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의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왜 언제 그러면 우리 소위 대중들이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분노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 살충 계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2008년도 광우병 파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지금까지 문제없어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위험한 게 드러날 때 분노를 하게 되죠. 예. 가습기 살균제 이거 쓰면 미생물지고 다 안전하고 그 자기 호흡기 건강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이를 죽였다 분노할 수밖에 없죠. 살충제 계란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밀로 했던 것이 드러날 때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 박근혜의 7시간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너는 뭐 무식해, 뭐 이 분야 잘 몰라. 이럴 때 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동할 때, 우리가 살충제 계란이든 재활용품 대란이든 이미 2년 전에 살충제 계란도 5번이나 2년 전부터 경고가 있었고, 재활용품도 이미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했을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책임을 떠넘길 때, 이거는 다른 부처 거야. 지난 정부에서 한 거야. 이렇게 떠넘길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 과거고 지금 당장이 자기는 현재 거기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럴 때 분노를 하죠. 또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데요. 때로는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위험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NGO도 있을 수 있고, 언론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치약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2, 3년 전에 트리클로산이나 파라벤 때문에 문제됐는데, 정치인들이 바람치약, 소위 트리클로산하고 파라벤은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뭐 발암물질은 아니고 내분비계 장애물질 혹은 수생태계 악영향 물질에서 조용해졌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위험을 파는 언론을 치면 그냥 이름을 광우병, 인간 광우병, 살 파먹는 박테리아, 이렇게 쓰레기 만두, 이렇게 해서 위험을 최대화시키죠. 내 기사를 받아오, 내 방송을 들어다오. 그런 것들도 우리 NGO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공업용 우지, 쓰레기 만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집회, 공중전화기, 휴대폰, 마트, 카트, 손잡이에 세균들이 덕실덕실한다 그래요. 사실 인간 자체가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과 세균의 소위 융합된, 또가 함께 합체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엄청난 세균들이 지금 우리 공기 중 머리카락, 피부, 옷, 그 다음에 우리 뭐 위에도 있죠. 대장, 뭐 없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추기면 이 살균제를 팔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우리 일종에 쏟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사회자가 2가지, 정부 신뢰를 왜 안 하느냐, 정부나 이런 것들. 오늘 다음번에 할 거고요. 다음번에 할 겁니까? 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설문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질문 비슷하게 던지면, 방사능 누출 이렇게 돼 있는데, 방사능 누출이라는 것은 후쿠시마라든지 체르노빌과 같이 노심용융화 같은 엄청난 최고 고급당의 방사능 누출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사소한 삼중수소라든지 사소한 누출이 있는데, 이건 극과 극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설문 대상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화학물질, 아까 미세먼지를 예를 들었는데, 환경화학물질에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만 생각하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하실 때 정확하게 이 응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서 답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발생 가능성, 심각성의 점수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 속 화학물질 사용 빈도도 여러 가지 욕실, 바닥에 표면 소독제, 표백제, 세탁세제를 다 묶고 했는데, 이걸 각각 하나씩 한 것인지, 다 묶어서 그냥 예시를 한 것인지, 다 묶어서 예시를 했다 그러면 세탁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들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은 다 세탁기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 빈도는 그냥 이틀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드물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하고 매우 한 걸 함께 만약에 묶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설문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설문 내용들 보니까 워낙 설문 문항이 많고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조금 깊이 있는 그런 질문 이런 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어떤 질문은 심도 있게 그 사람들의 그 위험을 인지하는 리스크 퍼셉션에 하게 된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경험적,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을 차이가 나는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하면, 지금 유명수 교수님께서 천착하시는 그 우리가 타겟을 하는 집단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해, 그걸 바탕으로 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경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전공 자체가 환경보건학이어서 아마 앞서 하신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덜 사회적인 혹은 좀 테크니컬한 사이드를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제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우리들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주 크구나.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제대로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제 그런 걸 일단 봤습니다. 이제 그게 시사하는 바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위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학계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도 이렇게 훈수를 두거나 불편함을 이야기하거나 제안을 할 뿐이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어가야 주체는 이제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정부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 보건학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이 위기 상황에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되고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서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라.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주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보건하게 도울 수 있고 또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팩트이고 과학적인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정교화해서 조금 더 목적에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과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요새 디시전 사이언스 같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과학의 발전이 수반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성 안에서 가치 판단 혹은 또 자기 이해에 따른 판단밖에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현재 가용한 지식에 대한 신뢰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불확실성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계산이나 과학과 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헛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분노나 여러 가지 인식과의 괴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함께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 자세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것도 정부가 관리를 방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계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적인 관리인데요. 제가 이번 조사 때 나온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전문적인 용어로 수용체 중심의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나 매체가 아니라 실제 보호하고자 하는 수용체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식약처, 보건부, 농림수산부, 해양부 그렇게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사람 몸으로 가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안전은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걸로 인한 건강 피해도 한 전문기관이 전문가들이 감지해서 관리부처로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제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복 선생님. 네. 아니 그 사회자분께서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발표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메모해놓고 다 적어놓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에서 안 박사님 너무 전문가시고 그래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열심히 저도 들었는데요. 제 느낌은 사실은 어제 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 내용이 너무나 많고 정말 저희가 공부해야 될 거 깊이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
그 정리, 저 나름의 이 자료를 보는 거에 대한 정리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발표자분께서 굉장히 어떤 신념을 가지고 발표를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저는 완전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소비자 운동을 뭐 20년 가까이 해오긴 했지만 이 보건 환경, 보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일반인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한 전문가분들이신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보건 관련한 전문가분들이 그동안은 제 느낌은 그동안의 그 연구 성과물들을 어디 선반 어딘가에 깊숙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선반에 있는 연구 성과물들은 그 다음 연구자들이 찾아봐서 선행 연구로 해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연구한 결과물을 선반 깊숙한 곳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선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선반에서 자료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계속해서 나왔지만 정보의 취약성 말씀하셨는데 저희 일반인이 화학 물질이라든지 화학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하고 전문가들이 갖고 계시는 정보의 양이나 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갭도 이런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갭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발표하실 때 이제 제가 그 느낌은 그 선반에 있는 연구 성과물들을 꺼내서 일반인들에게 푸는데 일반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 전문가분들,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일반인 안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회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오늘 발표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희 그 소비자 운동하는 사람들, 또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왜 정부에서의 대응과 정보를 사람들은 불신할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이 분노까지 치달았었던 사례가 많이 있었죠. 법도 새로 만들고. 근데 왜 불신할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미 토론자들께서 단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것 같으니까 약간 이 부분을 한번 비틀어 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대응을 식약처나 환경부에서 할 때 그분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어떤 위험에 대한 실체적인 위험도가 있다. 잠깐만 먼저 위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독성에 대한 얘기는 위해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해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독성은 과학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이제 위해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얘기는 위해고요. 그 유해성이 유해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위험성은 섭취와 노출이 반영된 실체적인 위험도죠. 그래서 위해성은 노출량과 독성 기준치랑 이제 그걸 비교하는 건데 이게 과학적인 한계가 반영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출이 되는 대상이라든지 잠재적 피해자 또는 수용체들이 인지하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과 심적 영역이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위해도를 과학적인 영역이 실질적인 위험이 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위해도가 과학적 영향을 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지된 위험이 과학적 영역보다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인지된 위험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부분보다 크다고 해서 그게 과대포장된 것인가? 저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불신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조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진실에 가려고 하지만 새로운 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고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볼 때 인지된 위험을 홍보나 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달하지 못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지된 위험이 크다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이 과학적인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부분 우리가 해봤는데 그거는 과장이야라고 해서 무시한다면 해결될 수가 없는데 저는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과연 위해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보통 식약처와 환경부로 얘기되는 데서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수적으로 인정된 과학적인 영역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크다고 했을 땐 이걸 무시하죠. 저는 신뢰가 여기서부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과학적으로 인정된 부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보다는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부가 인정하고 위에 관리 차원에서 볼 때 사전 예방 규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의 주장이고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과연 정부의 대처와 방안과 제도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부터 한번. 일반적인 대답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그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낭패를 많이,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낭패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정부가 안전하다는데 진짜 안전한가? 그래서 막 또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에서 막 압력을 넣으면 또 말을 또 바꾸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일부러 감췄든 아니면 모르고 감췄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정부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고요. 뭐 전에 특히 살충제 계란 생리대 다 마찬가지고, 통합평가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최경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식약처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해물질 통합위해 평가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김상희 의원 씨라고 같이 해서 발의를 했고요. 지금 좀 국회가 계속 공전이 돼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소위원회도 올려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제 주로 물질 하나에 대한 독성 평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프탈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접촉하는 거, 공기 중에 마시는 거, 만지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정부 내부적으로는 반대는 굉장히 많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정부가 하는 발표하는 자료나 기준을 마련하는 신뢰성의 어떤 첫 번째, 제대로 된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꺼내긴 했지만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정부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왜 정부의 정보와 대응을 불신할까에 대해서 한번. 예. 과거의 어떤 정부의 정책, 우리 환경이든 유해물질에 관한 정책이든 모든 것들이 이 관료들이 전문가와 함께 이인삼각에 대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시민들은 배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역사성, 그다음에 비민주국가, 독재 이런 때에 있었고요. 일례를 들면 1980년대에 88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제가 1985년도에 환경청을 출입기자를 했는데 환경청장을 만났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서울의 대기 오염 문제 이거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서울의 대기 오염 문제가 다뤄지면 안 그래도 보이콧을 북한에서 하려고 막 그러는데 상당히 서울 올림픽 보이콧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 오염과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예를 들면 1996년도에 제가 과학기술부 출입기자를 할 때인데 원전에서 한국형 원전에서 문제 생겨서 상업 가동하기 전에 그 안에서 이 문제 생겨서 그걸 숨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 일면 톱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비밀주의가 있는 거죠. 원전 소위 마피아나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고 정부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어렵거나 제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또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2015년도 메르스 때를 들어보면
저는 사건이 터지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그 사이트들을 다 뒤지지 보거든요. 매일 매일 칼럼을 매일 썼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유를 섭취하지 말 것, 낙타를 만지지 말 것,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에서 메르스가 터지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그건데 이틀이 되도록 안 고쳐놓은 거예요. 그 간단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생리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해성 조사하겠다 해서 신고를 받는다 돼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일반 의학 외품 수준으로 선생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자가 생리대 써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 일반적인 그거를 갖다가 생리되면 생리에 걸맞게끔 조금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저는 한마디로 빌 클린턴은 is stupid is economy라고 했지만은 저는 stupid is risk communication. 위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몰랐고 그런 철학이나 원칙 때문에 정부를 불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위험과 관련되는 안전과 관련되는 우리가 화학물질이나 관련되는 모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 평가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시민을 주체로 참여시켜서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정보도 신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 불신이라고 하는데 정부 불신의 중요한 이유 중에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소통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나치게 정부가 뭐 가부장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해결해서 정답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적어도 화학물질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언뜻 이렇게 딱 두부자르듯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부는 그거에 대한 답을 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의견이랑 마주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하는 피해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곧잘 발생합니다. 생리대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느끼는데 정부가 위해성 평가를 해봤더니 생리대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부는 선의로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내지만 피해를 입는 사람과의 괴리가 있을 때 이제 과학적인 확실성을 지나치게 맹신하면서 주장을 하거나 해결책을 너무 앞서서 제시하려고 했을 때 괴리감이 생기고 그런 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게 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 또 그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사실은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게 부존 자원도 없고 사람밖에 없고 산업을 많이 키워서 밖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기존의 정책들이 기업이나 산업 프렌들리한 정책들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기업 키워줘야 되고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정책들이었는데 그런 기업이나 산업이 소비자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신감을 우리 일반인들은 정부에다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 정부가 이렇게 키워낸 산업이나 기업이 우리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가습기살균제라든지 여러 살충제 계란이라든지 뭐 정부는 농업을 키워야 돼, 우리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정책이 갔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뭔가 위해를 가한 거죠. 그러면 우린 그 분노를 어디에다 터뜨리느냐? 정부에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어떤 제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자료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을 만한 제도가 없는 거예요. 정책도 기업 산업 프렌들리한데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그 제도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뭐 생활화학 제품 그냥 흔히 말해서 저희가 락스 하나 사더라도 뭐 2, 3천 원이면 사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그 상품 산 거에 대한 가격만큼의 2, 3천 원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이거든요. 우리 이 피해 구제 시스템에서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받을 수가 없고요. 소송에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런 소액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 소송제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 몇 개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계류 중이고 언제 그게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될지 모르고요. 그 집단 소송제 안에는 이런 그 기업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좀 뭔가 문제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가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만약 이게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뭐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피해 구제에 대한 제도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게 그 불신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 중심의 화학 물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화학 물질만이 그 대상은 아니겠죠. 지금 말씀 나왔던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정보를 공개한다면 또는 공개를 함께 나눈다면 이곳 사회 문화적으로 정착되어서 함께 사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람 중심의 키워드 같은데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어떤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이크가 저한테 와서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 중심의 그 화학제품 관리 부분은 아까 그 감정 촉발 연구하시는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음식이나 이런 그 평가를 할 때 완벽한 거를 항상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이 뭐 15 ppm 이하면 괜찮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13 ppm 나와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뭐 시민단체나 이 언론에서는 0.01 ppm이 나왔어도 나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은 건데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보고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반응이 아주 그 적극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정책 리터러시 또 어떤 헬스에 대한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면 일본도 똑같이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계속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내용이 유럽으로 가면은 유럽 그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보다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높이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정부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부 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같이 그 부분은 정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순서에 따라서 제가 그동안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삼성 백일병 문제를 다 아시고 그 작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가 그것을 공개하려고 하니까 산업부에서 막아서 지금 이 판결 결과가 일단은 당분간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결국 그 사람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의 기업을 삼성을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그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기업의 이익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익이냐 생명이냐 이 따질 것이 아니라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라이프 퍼스트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구호로 외친다 그러면 no safety, no margin. 안전을 기업들이 책임지지 못하면 너희들은 돈 못 번다. 뿐만 아니라 no safety, no survival. 너희들은 안전을 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한다. 망할 수 있다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시 럭키 뱅키저의 경우도 그래서 불매 운동을 소비자 단체 우리 김성복 하고 열심히 벌였고 지금 그래서 물 먹는 하마라든지 익산 공장은 폐쇄되었습니다. LG로 넘어갔고 없는데 다시 이 옥시 럭키 뱅키저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게비스콘하고 스트랩실 이런 인후염 치료제하고 위 식도염 치료제인데 매출이 일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까지도 이제 망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요 성면의 경우는 그리고 저번에 탈크도 있었지만은 한 500억 1억까지 때립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한 5조 뭐 몇십조 이렇게까지 럭키 뱅키스가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다행히 그런 게 뭐 불행하게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이제 과거 30여 년 전부터 성면, 원진대의원, 뭐 삼성백혈 이런 문제에 천착을 해왔는데 그 사건들을 쭉 노동자들이나 사건들을 쭉 제가 추적하고 언론에 알리면서 보니까 기업들이 오로지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 기계로 보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 보상, 뭐 산재 보상하면 끝나는 식으로. 그래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 노동자들한테 절대 교육을 단 1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MSD에서 물질 안전보건자를 한 번도 교육시킨 적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끼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끼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책이나 제도로 변화에 적극 참여해서 주체가 되어야만 우리가 사람 중심의 그런 유해물질, 항물질 관리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사람 중심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색해서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이 수용체 중심이라고 처음에 해석을 했는데 앞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중심에 둔 가치 이제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 세대는 사람 중심 하면은 주체 철학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사람을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나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통합 관료와는 달리 과연 좀 전에 안종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이냐 생명이냐 이제 산업 사회이냐 아니면 지속 사회이냐 이제 그런 패러다임 논의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자본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의 싸움이 아닌가 하는 이제 저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질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분명한 건 사람들이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건 돈과 생명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건학은 아주 중요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두려움, 어려움은 사실은 불확실성입니다. 돈은 돈으로 바로 보이지만 사실 생명은 전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또 보건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정당화하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지금 오늘 받아가지고 여기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많은 해답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이라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정보의 어떤 그 정보나 정책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아까 조금 교수님께서 사회자분께서 질문한 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연결하다 보면은 저는 같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그 아까 유럽에서의 그 4054 그 연령대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4050 그 연령대에서 가지고 있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연령대도 비교하면 우리가 더 낮게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 있죠.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거나 어떤 정책을 이해한다든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너무나 교육과 훈련이 없지 않았나. 그거는 일단 단순하게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화학 제품의 안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문구를 읽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하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는지에 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지거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든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어떤 대책을 발표했을 때 그 대책을 내가 어떻게 읽고 해석해내지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살충제 달걀, 또 우리가 설마 살충제 달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예견됐던 문제라고 해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걀에서 이런 살충제가 검출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 문제 개별에 대해서 정보를 그 당시에 주고 뭐 어떻게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석해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시민교육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4054 그 연령대에서 그런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토론자에게 던져준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왜 안전행동에 대한 그 이행도가 낮은지, 많이 사용할수록 더 조심하고 더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낮은지에 대한 질문을 아까 던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주관적인 변수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주관적 변수가 낙관적 편견이라는 변수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유의 그런 낙관적 편견이 좀 더 다른 사회보다 많지 않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끔 하는데, 예전에 그 블랙아웃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사태가 발생하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집중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면 사람들이 좀 에너지를 덜 써야 되는데 금방 그게 다 있고 또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아니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좀 더 잘 대처할 거라는 생각, 뭐 이런 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는 생각들, 그런 낙관적 편견이 우리 사회에 좀 깊숙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 생활화학 제품들은 늘상 생활하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런 주의사항이나 이런 사용상의 이런 안내 문구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매뉴얼인데, 이게 가전제품도 아니고 조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뚜껑만 열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뭔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최근에 제가 조금 약간 비슷해서 소개를 해보면, 제품의 관리라든지 아까 이제 사람 중심의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2040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30명에 대해서 FGI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최근에 3, 4월 달에 FGI를 해서 화학 제품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줬으면 좋겠냐,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했더니 그거예요. 그냥 이 제품은 안전한지 안 한지 딱 그거예요. 그리고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성분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나왔으면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제품으로 나온 거지, 여기에 막 물질명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그걸 보고서 피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시장에 나왔으면 안전한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그 FGI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또 많은 일반인들은 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오늘 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결론적인 말씀일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공부해서 그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책임 있는 어떤 정부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우리 제목에서 국민에게 물었다지만 시민으로 각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플로어에도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시는 토론자분들의 그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또 유명순 교수님께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또는 커멘트도 괜찮으니까, 네, 저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누구에게 질문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책 리터러시가 부족하고 과학에 대한 리터러시가 부족하고 이런 분들에 또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바로 전에는 김순복 선생님이 이렇게 그 시민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모인 분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안전성 평가연구소라는 곳은 위해성보다는 유해성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두 대답을 해야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네.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선생님, 유명 선생님 하세요. 그걸 알아보자고 제가 패널분들께 고견을 드린 건데요. 이게 저희 화학물질만의 문제는 아닌 게 병원도 같습니다. 의사들과 환자들의 대화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있죠. 그 3분 진료, 뭐 1분 진료 그 조건이 있다 보니 그 조건 속에서 의사와 환자 혹은 환자의 보호자는 대화를 잘 하지 않고, 그게 오랜 문화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환자들은 의사가 찍어주고 산다 죽는다, 된다 안 된다, 얼마 산다, 아니면 이게 제일 좋다, 이런 대답들을 기대를 하고, 근데 그 기대가 점점점 아까 최경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청중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께 좀 듣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성을 더 잘 다룰까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릴레이식으로 하면 오늘 참석해 주신 조병희 전 원장님이나 조영태 선생님처럼 사회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도대체 우리 사회가 그게 어떤 문제든,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문제든 신약에 대한 문제든 식품이든 뭐든 간에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예요. 미세먼지 당장 어떻게 될지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리터러시 향상이나 시민교육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당장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는 오늘 저희의 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향을 사람 중심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는 동의나 그 의미가 있겠다는 대략의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거 보건하기 해야 되고 오시는 당국자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조금 더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는 이게 단순히 답이 있는 것 같으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돈을 들이든지 학교를 짓든지 뭘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확실한 일인데 근데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문을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누군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이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질문으로 돌리게 되는데 또 하나 아까 사람 중심에 대해서 최경원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구태여 여러 단어 중에 사람을 쓴 거는 제 이 자료 결과 저희들 팀에서도 얘기했지만 화학물질 사용자들 중에 취약층이 적지가 않고요. 국민이라고 해버리면 시민권 그러니까 그 시가 아닌데 살거나 아니면 뭐 불법 체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변화돼 있는데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아까 노동자 말씀도 하셨지만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은 국민보다 차라리 훨씬 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일단 이름을 그렇게 붙인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민 일반? 그럼 국민은 일반이 아니라 특별 국민도 있나? 이런 고민도 좀 들고 그래서 약간 해명을 하자면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저는 발표자라서 다 대답을 하기보다 청중분들께 또 제가 이름을 거론한 조병희 교수님, 조영태 선생님 혹시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냐하면 사회학의 오랜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조영태 교수님 같은 인구 문제를 하시는데 얼마나 불확실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을 놓고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른다고 생각되지만 본인의 방식으로 굉장히 잘 아는 이 상황에서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거냐 해서 두 교수님 좀 청해보고 릴레이로 좀 진행 잘했나요? 질문 1로 넘어갔습니까? 네. 받고 오시면 조병희 교수님께 먼저. 사회학자가 보시는 불확실성 해소의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사회학자는 원래 그 문제 제기만 잘하고 해법에 대해서는 꽝인 게 사회학자예요. 저 역시 뭐 비슷한데 이제 아까 그 불확실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용어도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득세하는 거는 불확실성 시대 이전에 뭔가 확실했을 때 그때 권위를 갖고 딱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은 그걸 믿고 따르고 하는 이런 전문가 시대이다가 불확실성 시대가 되면은 전문가 말이 제대로 안 먹히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시민 소비자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뭔가 이제 그 전문가하고 이 시민 사회의 이 거버넌스 공동 거버넌스 체제가 이제 확립되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공공성 확립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그 대응 체제가 이제 생겨난 게 서구의 경험이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게 국민들 정서에 불확실성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한 거를 요구하는 이런 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뭐 100 ppm이 안전이라면 10 ppm 나왔을 때 그럼 안전한 거로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그게 자꾸 이제 문제시 되는 이런 경향도 있고 또 정부도 작은 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뭐 이런 경향도 발생하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단편들이 불확실성 시대에도 뭔가 누가 권위를 갖고 문제를 확 규정해주고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이런 어떤 그 메시아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소비자주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그거는 잘 작동이 안 되고 또 정부가 해결할 역량이나 이런 것도 점점 제한되는데 정부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뭐 정부에 면책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 구조적으로 그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해법은
그 시민사회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 예, 제가 보직자 입장에서 요새 이제 그 저희 서울대 총장 선거도 있고 해서 그 서울대가 뭐 해야 되는 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데 뭐 그리고 사회 불신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컨텍스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전문가에 대한 불신, 우리 사회 대학의 역할 뭐 이런 거에서 전문가 대학 서울대를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적에 이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구를 위한 연구를 너무 열심히 했다.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를 좀 해보자. 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전문가들이 그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로부터 문제의식을 얻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하는 구조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대 안에서도 이제 그런 연구소를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 뭐 AI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뭐를 위한 AI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뭐 그 대학의 이제 역할을 뭐 교육 연구 봉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구를 통한 봉사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요새 좀 답답한 거는 뭐 이런 대교염 관련해서 이제 그 기준을 정하면 나쁨, 매우 나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하나도 안 유해한 줄 알고 나쁨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지, 매우 나쁨 나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 소통 방법을 좀 정교하게 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리터러시가 이제 국민한테도 있고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 얘기만 하는데 연구자들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무지고 일리터러시죠. 그래서 연구자 측면에서 일리터러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의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고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그 평생교육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 뭐 시민단체에서 이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한 거 다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유 교수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어렵다는 것보다 너무 많은 지점을 해주시니까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좀 같이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꼭 나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학자가 아니라 인과학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회학자. 예, 그 뭐 불확실성을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고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미래를 볼 때 제일 뭐 미래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게 AI도 있고 뭐 통일도 있고 그런데 너무 불확실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 제일 예측 가능한 것만 가지고 하자. 그게 제가 공부하는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생활화학 물질을 저는 그냥 정말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많은데 이거를 정부도 뭐 저기 뭐 이 정보를 줘야겠고 뭐 우리 학자도 정보를 줘야겠고 근데 사실은 시민사회단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성을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사실은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사회 단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과연 불확실성이 전부 다 있는 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만 좀 학계가 알려주던지 지금 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정부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조병 교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뭐 의견을 이끌어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해주는 거는 물론 학자가 해야 되지만 학자는 자기 공부하는 그 영역에서만이고 전체를 볼 수는 없거든요. 전체를 보는 건 결국에는 시민사회단체고 일반 소비자는 그러기 힘들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좀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좀 권한을 좀 더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 정부가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좀 갖고 대신에 이제 시민단체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우리 지난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광우병 사건 났을 때 그게 정말 광우병이 나쁘냐 좋으냐 이런 과학적인 논리 없이 그냥 막 진행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그렇게 막 가고 나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시민사회단체도 좀 더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대신에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에 대한 그 접근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좀 불확실성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고 싶은데 그 의존의 그 대상이 시민단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밤새 얘기라도 끝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수용체 중심의 그런 정책과 정보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중요한 화두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불가지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과학 기술 중심주의적으로 지금 이걸 위에서 평가했는데 안전하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전 예방적으로 하려는 노력들 이것만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앞으로도 학자들은 학자의 노력을 하고 시민들은 시민의 노력을 하고 정부들은 끊임없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보다 이 예측하고 예방하고 받아들이고 간사 역할을 하면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행사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포괄해서 보건학적 함의를 담아서 사회에 드리는 제언을 저희 최공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냥 앉아서 여기서 지금 써놓은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름 유명순 교수님께서 조사해서 정리한 부분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중요한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나름 이제 보건학이 보았을 때 진단하는 생활환경 화학물질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깔끔하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그 이후에 제안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오늘 나와 있던 부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조사 결과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토론 결과를 보면 이런 문제를 한두 주체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첫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위기관리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제품이나 부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 화학제품 안전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고 안전정보 소통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산업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큰 불신의 대상임이 드러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전과 건강을 중심에 두는 생명 중심의 가치관의 전환이 요구되며 투명한 정보의 소통을 기반으로 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피해 구제 제도, 소비자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셋째, 국민은 생활환경 화학제품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실제적인 피해를 경험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정보의 양과 질의 불평등 때문에 국민인식에 괴리가 생기고 또한 위험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맥락이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합리적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건학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기술 측면에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해서 과학의 한계가 불확실하고 부족한 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확인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과 도구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로, 국민의 인식과 불안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검증하면서 민감하고 취약한 집단에 대한 노력과 화학물질 유해 정보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셋째, 관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 생활안전의 목적을 둔 통합적 안전관리 방안을 보건학이 함께 노력하면서 도출하는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대학원이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일과성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한 노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유와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국장님 말씀. 예, 그 최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좀 심하신 것 같아서 좀 미흡하다 내지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미흡함을 인정하고 더욱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뜨거운 토론 발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참여 때문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단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논의 역시 작년에 저희가 집담회에서부터 연장이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계속 고민을 하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또 발표해 주신 유명승 교수님과 지원해 주셨던 학교 스태프분들과 토론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크게 박수치고 행사 정리하겠습니다.